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우선 제가 보낸 사연의 이름이나 직업 등은 모두 익명임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족도 있고 회사도 운영 중에 있다 보니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게다가 이런 사연이 대부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보니 혹시나 전처나 지인들이 저를 알아보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두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면 저도 걱정은 없지만 전처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쉽게 예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신다면 제가 이혼을 하며 전처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눈치채셨겠죠? 전처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등잔빛이 어두운 건지 같이 살붙이고 살 때에는 정말 몰랐는데 그 사람의 본성을 깨닫고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니 뒤늦게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잘 알겠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믿고 희생했던 제 과거가 후회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제 아내였던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여자였어요. 자신의 야망을 저를 통해 실현시켰으니 말이에요.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제가 지금 한 사업체를 이끄는 젊은 사장이 된 것도 사실 다 전처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적당한 대학 나와서 일찍이 취업을 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정말 평범한 젊은이였는데 가정을 위해 더 큰 꿈을 꾸라는 말 한마디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가 그때 전처의 그런 압박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장난 물건들을 뜯어 만지기를 좋아하던 저는 공대를 나오게 됐고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 대기업 입사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고 그래도 저는 제 관심 분야에서는 괜찮다는 중소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작은 전자기기를 만들던 중소기업이었는데 대기업에 비교하려면 규모가 훨씬 작지만 그래도 수출도 많이 하고 그쪽 업계에서는 꽤 탄탄한 회사였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한참 구인난이 극심할 때라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죠.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지라 제가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래저래 형편 때문에 대학 생활도 누리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장은 딸 수 있었으니 졸업 후 최대한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저를 불러주신 그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된 저는 제품 개발자로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는 공대가 워낙 취업이 어려울 때라 작은 회사였지만 개발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참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전공을 살리지도 못하고 어디서 맞지도 않은 영업을 뛰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회사를 들어간 것이 저의 첫 번째 기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던 그곳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업무를 배당받기도 하는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호기심 많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게는 큰 장점처럼 다가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그 경험들은 지금도 제게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무리 그래봤자 일개 말단 직원이었을 뿐이지만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야근을 하고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배우고 일을 하는 자체가 참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저는 연애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회사 생산팀의 직원이었습니다.
레일에 서서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공장을 다니며 생산직 일을 해왔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았기에 생산직 직원과도 안면이 있을 수가 있었죠.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처음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부끄러운 듯 웃는 그 모습이 참 순수하고 예뻐 보였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하얀 얼굴의 그녀는 들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다가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젊은 연인이라는 게 다들 그렇잖아요. 인연이 시작되고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다가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금세 서로에게 빠져 연인이 된 저희는 오래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빠르다면 빠르겠군요.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던 것은 그녀였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20대 끝자락이면 거의 시집을 가는 편이니 나와 동갑으로 30을 코앞에 두었던 그 사람도 내내 조급한 기분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결혼식을 다녀오면 며칠을 속이 불편한 기분으로 지냈으니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걸 기대해 왔기에 결혼하고 싶다는 상대의 말에도 그리 큰 고민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 여자를 참 많이 사랑했기에 어쩌면 연애 후에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반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당시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하루빨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안정을 그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결정하고 준비 과정만 거의 1년이 걸리다 보니 그 뒤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사실 저희 둘 다 집안이 그리 여유 있지 않았고 부모님들이 아직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형편들이라 자식들이 결혼한다는 말에도 도움을 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야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었고 저나 여자친구나 둘 다 상황은 비슷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저희끼리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정말로 저희 집에서 도와주실 수 없냐며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와야지. 그럼 무슨 돈으로 집 구하려고 그랬어? 그동안 모은 돈은 좀 있는 거야? 아니, 아까 말한 1억이 전부야. 아니,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생활비 아끼고 거의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그 정도나 모았지. 아니었으면 어림없었을 거야. 부모님도 내가 돈벌이 시작한 뒤로는 결혼 준비하라면서 용돈도 안 받으셨거든. 그래도 이 정도면 대출 껴서 빌라 매매도 할 수 있을 거야. 빌라? 글쎄, 나는 빌라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경제력을 모두 오픈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게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자존심도 세고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굳이 추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억이 있으니 그 정도 안에서 해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빌라는 싫다고 하면서도 통장을 오픈할 생각은 없더군요. 빌라를 사서 들어갈 바에는 그냥 아파트 전세가 낫지 않겠어? 대출 좀 더 받아서 아파트로 가자. 빌라는 관리도 안 되고 이래저래 싫어. 신혼 초부터 무리해서 전세를 얻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여자친구는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은 돈이 없는 건지 친정에 주고 온 건지 혼수를 마련할 때도 처가댁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제가 그 여자의 형편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큰 기대가 없었기에 돈 관련한 일은 제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이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우리 집이니 누가 더 내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벌어놓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괴리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 건데 이런 예식장에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호텔 결혼식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어려워? 예산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신혼여행을 다른 곳으로 골라볼까? 뭐? 아니 해외여행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 아니 괌을 포기하고 차라리 동남아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것저것 줄여서 그 예식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동남아? 나는 애초에 남들 다 가는 하와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괌으로 눈 낮춘 거잖아. 근데 이제는 또 동남아를 가자고? 요즘 누가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가? 그런 데는 연휴 때나 가는 거지. 나 사람들 앞에서 쪽팔릴 일 있어? 아니 근데 안 그러면 어디서 돈을 줄여? 아니 그러면 예식장이라도 원래 하려던 곳으로 하자. 자기 말대로 양쪽 다 하려면 도저히 예산이 안 나와. 내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더 눈을 낮춰야 하는 건데. 나도 점점 실망스럽다. 여기서도 그녀의 이상과 현실이 달라 사소한 잡음들이 있었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너무 높은 이상을 바라는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해주면 덜했을 텐데 오히려 그 이상을 채워주지 못하는 제게 섭섭해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한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잘 올리기는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아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르게 됐고 예산이 모자란 탓에 신혼여행은 가까운 동남아로 떠났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했지만 미안한 것은 늘 저였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와이고 유럽이고 데려가 주겠다고 아내를 달랬어요. 저는 정말 그 말을 지키고 싶었기에 결혼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회사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이직은 꿈도 꾸지 않고 한 회사를 오래도록 다니고 싶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애사심을 가졌죠. 가정이 생겼다는 것은 남자를 동기부여시키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저의 모습을 사장님도 좋게 봐주셨는지 늘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저를 보며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열심히 일하며 다음 승진 시기에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후 대리로 승진까지 하게 됐고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겨우 대리였지만 다음에는 과장, 부장 달면서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열심히였던 저는 신제품 개발에 큰 일을 해내어 회사에 기여하는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른 나이에 과장 진급은 물론이고 회사와 함께 큰 일을 꿈꿔볼 수 있겠다는 포부도 가지게 됐죠. 한 회사에 다니던 아내가 누구보다도 저를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뭐해? 적당히 하고 당신 할 일이나 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주라고 열심히 하나? 내가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보려는 거지. 이번에 내가 개발한 제품이 출시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닐 텐데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래봤자 당신은 직원이야. 그것도 대기업도 아니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봐야 인생이 뭐 얼마나 나아지겠어. 당신 여기서 부사장이라도 달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지. 차라리 적당히 설렁설렁 다니다가 연차 쌓여서 이직하는 게 낫지. 그래야 옮기면서 연봉도 올려받고 우리 형편도 피지. 나처럼 요령 좀 부려. 괜히 바보처럼 굴어서 소처럼 일만 하지 말고.
아유,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왜 그래? 같은 회사 다니는 게 좋아? 당신이 제대로 된 남편이고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나랑 같이 회사 다녀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일을 관두게 해줘야지. 내가 지금 좋아서 이 회사 계속 다니는 줄 알아? 맨날 내 일 앞에 서서 부품이나 만지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인 줄 아냐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애사심이 넘치고 난리야. 내 꿈은 단 하나야. 당신이 얼른 성공해서 내 팔자 피게 해주는 거. 당신 그렇게 해서 나 언제 하와이 데려가주고 언제 유럽 데려갈 건데? 저는 그저 소박한 일상들도 참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데려갈 거라 했던 하와이며 유럽이며 당장 데려가 주기를 바랬고, 요즘 세상에는 여자들 명품백 하나씩은 다 있다며 자기는 없는 그 가방에 한을 품기도 했죠. 차근차근 해나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저와 달리 아내는 인생에는 한 방이 필요하다며 자꾸만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생긴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가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거든요. 사실 그것도 아내가 원하던 일이었어요. 이전부터 생산직 직장 다니기 싫다며 불평이 심하던 아내는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으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싶어 했고, 그게 제가 더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갓난 아이가 있으니 좀 더 안정적인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직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뒤로 더욱더 변화를 원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내가 잘해서 빨리 승진해야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내가 빨리 과장 달면 연봉도 오를 텐데 당신도 좋지 않겠어? 연봉 그거 올라봤자 뭐 얼마나 올려주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억대 연봉이라도 받을 수 있어? 애초에 대기업 직장인도 아닌데 무슨 승진에 목을 메고 그래. 가족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집안일이나 더해. 이 회사 계속 다녀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아이 키워? 당신 인생이 더 나아질 생각을 해. 한자리에서 고여있지 말고.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상황에 자꾸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아내를 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대기업을 들어갈 수도 없고 애도 태어난 마당에 당시에는 그곳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꿈꾸던 이상은 따로 있었더군요. 매번 제게 더 나은 인생을 꿈꾸라는 얘기가 창업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에 듣고도 말이 안 된다 싶었죠. 왜? 당신 기계 잘 만들잖아.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것도 다 당신이 만든 거고 회사에서도 기술력은 인정해 준다며. 재주가 있는데 왜 회사를 다녀? 아유, 창업은 무슨. 그것도 어디 나 혼자 한 건가. 나는 아이디어만 낸 거지 다 같이 한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창업을, 뭐 TV, 냉장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거 몇 개 만드는 건데 뭐가 어려워서 그래. 당신 평소에도 재료만 갖다 주면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다며. 요즘은 장난감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 치는 세상인데 작게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거 못 봤어? 당신도 그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에이, 나랑 그런 사람들이랑 어디 똑같아? 기술만 있다고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아무튼 나는 아니야.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지금이 좋아. 지금 괜히 일 벌려서 망하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늘 그냥 적당히 하고 말려고 하고 사람이 꿈도 포부도 없고. 당신은 진짜 지금에 만족해? 아파트 전세 살면서 언제 집 빼줘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애가 나중에 뭘 하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벌이에, 이 삶에 만족하냐고. 우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여유롭지는 않지만 부족할 정도도 아니고 집은 좀 더 모아서 대출 껴서 사면 되지. 그니까 그게 어느 세월에 오냐고. 어차피 열심히 살아서는 인생 한 방 못 터뜨려. 망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망하는 거지.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포부가 없어?
물론 저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있었죠. 내 사업체를 꾸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 돈을 떠나서 그런 것은 모든 개발자들의 꿈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리 쉬운가요? 사업이라는 게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이라도 다 잘 팔리는 시대도 아니기에 겨우 30몇 살 먹은 제가 도전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도 제가 혼자였으면 더 큰 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처자식이 있는 제 처지에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 혼자 돈 벌어서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제가 다른 일을 벌인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식으로 매번 사람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아내의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거의 세뇌를 당할 정도로 창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던 저는 마침 국가에서 신생사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 그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도전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기업에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이었는데 제품은 필요 없고 제안서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일이라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평소라면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쯤에는 저도 귀에 딱지가 않게 포부를 가지라는 말을 들었던지라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던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일을 계획했죠. 회사 퇴근 후 조금씩 준비를 해서 마감일에 맞춰 겨우 신청을 마친 뒤 그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시 바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합격 소식을 듣게 됐죠.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아이디어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덜컥 붙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합격한 뒤로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했기에 당시 저는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탓에 사직서 쓸 생각도 없었던 저는 급하게 집에 소식을 알렸고 아내는 눈에 불을 켜며 퇴사를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등 떠밀리는 심정으로 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그곳을 나와 그렇게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창업 지원금을 받아 작은 사무실을 얻은 저는 그곳에서 혼자 제품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들에 정신이 없었지만 당시에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었고 더 이상 돌아갈 회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평소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미쳤다고 난리를 치던 아내가 제가 창업을 한 뒤로는 더 열심히 하라며 늦게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줬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잠잘 시간과 밥 먹을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개발에 매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제품에 불량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점차 줄여가게 됐고 몇 달 만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대기업이면 몰라도 개인 혼자서 단시간에 그 정도 성과를 낸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개발자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내가 그만큼 피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를 봤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한동안 참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업이라는 것은 제 손 밖의 일이었어요. 저는 공대 나온 개발자일 뿐이지 사업머리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도움을 빌려 사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 회사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놈이었죠. 결혼 생각도 없어서 여태 미혼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 회사 일을 한다지만 아버님이 아직 정정하신 덕에 하루 걸러 농땡이를 치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라서 일머리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에게 경영적인 조언을 많이 얻었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동업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구는 돈 욕심은 없다며 월급은 한 푼 받지 않고
회사 지분만 나눠 가졌으니 제게는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덕분에 직원들 월급 주기 빠듯한 시절에도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저는 몇 년 사이 어엿한 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해내도 참 꿈만 같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라니. 해외 수주 일을 받아내고도 꿈 같아서 제 볼을 꼬집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가끔은 내장이 끊길 것처럼 아프고 잠이 부족한 탓에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회사를 꾸린 뒤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요. 물론 그런 제 노력은 저만 알고 있는 거였지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덕분에 사장님도 됐고 가족들이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사모님 노래를 부르던 아내는 정말로 사모님이 됐고 자기가 바라던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백화점 가서 가격표 보지 않고 명품을 긁는 게 꿈이라던 아내는 그 뒤로 거의 매일같이 백화점을 다니며 쌓인 한을 풀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유럽, 하와이 등 가고 싶었던 곳은 다 갈 수가 있었죠. 덕분에 아내도 행복해 보이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던 것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겨우 몇 년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기에 이제는 가족과 함께 그 여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자 생활도 바뀌고 씀씀이가 커진 아내는 도통 시간을 내주지 않더군요. 언젠가부터 골프니 모임이니 여기저기 다니기 바빴고 집에는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뒷모습 대신 낯선 아주머니가 계셨죠. 여보, 나는 이제 겨우 여유가 생겼는데 혼자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나 이제 회사 일은 쉬엄쉬엄 하고 당신이랑 영준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어. 우리 영준이 얼마 뒤면 학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가족끼리 추억 많이 만들어야지. 내가 그동안 바쁘다고 신경 많이 못 썼잖아. 당신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는 뭘 했겠어? 나 혼자 영준이 키우고 집안일 했잖아. 내가 당신 내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독방 육아를 당신이 해봤냐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쉬겠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당신도 이제 사장답게 다른 사장님들이랑 어깨 나란히 하고 여기저기 좀 다녀.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한가해? 아니,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사업은 진수가 나서서 하는 거고. 아무튼 나는 모임 나가야 하니까 당신도 심심하면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던가 해. 나 다녀올게. 아내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이 수수하던 얼굴은 뭘 건드린 건지 여기저기 달라져 갔고 청바지에 흰 티도 잘 어울리던 그녀는 명품이 아니면 두르지 않는 사람이 됐죠. 형편이 나아졌고 그만큼 여유가 됐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 씀씀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들께 해드린 것 빼고는 사거나 누린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언젠가부터 다른 세상 사람 같더군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아내만 바뀐 것 같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집안일은커녕 밖으로 바쁘게 다니면서 저보다 더 바쁜 일상을 살았고 가족과 함께하려 시간을 뺐던 저는 결국 남는 시간을 회사에 할애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더 잘 됐고 제가 더 잘 될수록 아내는 더 달라졌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기쁜 일도 있었죠. 예상치 못하게 저희에게 둘째가 생기게 됐거든요. 둘째 생각이 없던 아내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지만 늘 딸이 갖고 싶었던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큰 애와 터울이 나는 늦둥이 둘째 딸의 애교에 참 행복했네요. 그렇게 새 식구가 내 식구가 된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틈날 때마다 아이들을 챙기고 가정에 신경을 쓰며 저는 회사와 가정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사로운 모임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정의 소홀하고 바빴던 것은 늘 아내였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큰애는 어쩔 수 없이 독방 육아로 길러졌지만 둘째 딸은 낳자마자 돌보미를 써서 아내가 젖 한 번 물리지 않고 키웠거든요. 애가 불쌍하기는 했지만 아내도 아내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며 살았는데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느 날 이혼을 하자며 통보를 해왔죠. 둘째 아이가 5살 되던 해였네요. 당신 몇 년 동안 나랑 시간 보낸 적 있어? 나랑 뭐 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 난 없는데? 그래 놓고 당신이 가정에 충실했다는 얘기야? 뭐? 아니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 나는 항상 집에서 아이들과 있었다고. 언제나 집에 없는 건 당신이었지. 애들한테 물어봐. 당신이 집에 있는 거 기억하냐고. 죄 없는 애들 끌어들이지 마.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불행했고 내가 밖으로 돈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밖으로 돌았겠냐고. 뭐?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아무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적당히 합의 이혼해. 아니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 영아는 내가 데려갈게. 당신은 영준이 데려가. 막무가내로 이혼하겠다는 그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내게서 딸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딸아이는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되겠다며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고집인지 아내는 나와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내더군요. 끝까지 딸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매달리던 저도 결국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혼 사유가 있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뒤로 아내는 이혼 소송으로 바쁘다며 거의 나가 지냈고 그러면서도 저는 끝까지 아내의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엄마를 만나고 온 딸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나 이제 아빠랑 안 살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영아는 아빠랑 살아야지.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살 거래. 아빠는 가짜 아빠라서 이제 진짜 친아빠 만날 거래. 아빠가 영아 가짜 아빠였어? 뭐? 영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빠가 가짜 아빠라고 그랬어? 응. 다음에 친아빠 만나러 가자고 그랬어. 친아빠랑 미국 가서 살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5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아빠니 미국이니 그게 다 무슨 소린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어린아이가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영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저는 결국 찝찝한 마음에 딸아이의 말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며칠 뒤 저는 믿지 못할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로 영아가 제 딸이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몰라 아들의 검사도 맡겼지만 아들은 틀림없는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이혼 요구며 친권 문제며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결국 저는 사람을 써서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영아를 가졌을 때부터 5, 6년의 세월을 저 몰래 만나왔던 내연남이 있더군요. 딸아이의 말처럼 그놈이랑 미국으로 이민이라도 갈 생각인가 봅니다. 그것도 재산 분할해서 받아낸 제 돈으로 말이죠. 사실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는 양육권뿐만 아니라 제게 터무니없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성장에 자신의 기여가 많다며 양육비를 포함하여 3대 7의 재산 분할을 바랬죠. 그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재산 분할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니 이대로 당하면 호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뒤늦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제서야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했고 같이 회사를 꾸리던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회사가 아니니 그 사실을 친구 놈도 알아야 했죠. 역시나 친구는 돈 문제보다는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더군요. 야, 진짜 너무하네. 야, 솔직히 자기가 회사 일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아이돌 본 거? 야, 그건 여태 펑펑 써댄 돈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오히려 회사 성장 뒤에는 가정이나 일에 신경 쓴 거 하나도 없잖아. 애들 문제 생길 때도 늘 너 혼자 갔었지. 그런 여자한테 회사 지분 떼어주는 건, 야,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너는 일단 이혼 준비나 잘 하고 있어.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몰랐기에 저는 그 뒤로도 아내를 붙잡는 척 매달리며 뒤에서는 몰래 이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동안 가정에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밝혀냈죠. 제가 끊임없이 매달리자 아내는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귀찮아하는 듯 제 마음을 짓밟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 기뻤습니다. 아내가 나를 호구로 생각할수록 속이기가 쉬웠으니까요. 저는 매달리던 아내에게 비보를 전했습니다. 여보,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우리 이혼은 좀 미루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문제라니? 당신 설마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회사 명의가 진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진수가 나한테 회사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어. 뭐? 무슨 소송? 당신 설마 진짜로 명의 넘겼던 거야? 그게 그렇게 됐어. 아니, 아무리 경영권을 넘겨도 명의는 넘기지 말랬더니 당신 정말 바보 등신이야? 그땐 진수를 믿었지. 그렇게 해야 회사에 더 이익이라고 했다고. 이제 나 어떡해? 내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어. 명의가 넘어갔다며. 당신 손으로 넘겼다며. 그럼 다 끝이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소송해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소송비가 적지가 않아. 그리고 내 지분도 찾아와야 하고. 우리 집도 회사 법인 명의잖아. 그래서 내가 집도 비워주게 생겼어. 근데 나는 지금 대출도 막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출금 받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무슨 대출이야? 미쳤어? 당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이혼하자 하는 바람에 회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그동안 진수 그놈이 일을 벌인 거라고. 그 여자는 너무 쉽게 제 말을 믿었습니다. 뭐 서류 정리는 이미 해놨으니 자기 눈으로 봐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만 좀 더 알아봤으면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이다 싶더군요. 아마 그 여자는 제가 그동안 헛짓거리를 했어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바보 온달이고 자기는 평강공주인 줄 알던 여자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손쉽게 그 여자를 속일 수 있었고 같이 개털이 될까 걱정하던 아내는 급하게 합의 이혼을 바랬습니다. 당신 사정이야 딱하게 됐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 개털되면 나도 우리 영아도 어려워지는데 우리라도 살아야지. 아무튼 내가 바라는 건 영아 양육권하고 양육비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결해줘. 그래, 당신도 살아야지. 근데 영아 양육비는 못 주겠는데? 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양육비도 포기하라는 거야? 당신이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야지. 아니, 내 자식은 영준이 하나인데 내가 왜 남의 자식 양육비를 내줘? 영아 양육비는 영아 친아빠가 내줘야지. 뭐라고? 저는 그제서야 아내의 외도 증거와 친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었고 결국 아내가 신청한 이혼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법정에서 울부짖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 왜 그리 기분이 좋던지요. 그리고 저는 되려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아들의 친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물론 그 돈 해봤자 그 여자 한 달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되갚아주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뜯길 뻔했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떠났고 그 여자는 딸아이의 친부와 외국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 말처럼 미국은 못 간 것 같고 동남아 쪽이라 들었는데 그 남자도 돈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저한테 재산 분할도 못 받았으니 거기서 버틸 수나 있을지 그 남자랑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그 여자가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무리 안 보고 모르고 살더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 후에 참 다행인 건 아들 녀석이 지 엄마한테 그리 애정이 없다는 거네요. 그동안 얼마나 아이한테 소홀했으면 애가 엄마를 찾지도 않는 건지. 그래도 자식에게는 늘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라 저는 앞으로도 아들에게는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회사와 아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도록 할게요.